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장진 집사입니다. 오늘도 이 최장진 집사가 전하는 안국사 안능금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예요. 제가 첫 번째 얘기나 두 번째 얘기나 제가 제주도에 관한 얘기를 했죠. 이 제주도에 관한 얘기를 시작했어요. 이 제주도는 4.3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에게 어떤 존재였을까, 어떤 곳이었을까, 이것을 풀이해 나가면서 한국사 한능금 강의를 제가 계속 이어져 나가면서 강의를 해 나가는 것이죠. 한반도 본토에서 남서쪽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이 해안에 떠 있는 이 애탐섬은 이렇게 타원형의 화산도로 이루어진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옛부터 이 기근이 잦았고 태풍으로 재해가 많았던 곳이죠. 무엇보다도 육지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섬이다 보니까 격리된 사회, 고립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곳이 이 제주도 섬이라는 얘기예요. 1629년 인조 7년 때인 이 1629년에 인조가 이 제주도에다가 출륙 금지령을 내려버렸어요. 출륙 금지령. 글자 그대로 이 제주도에 사는 백성들은 육지로 나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주도에 살다가 자식 낳고 살면서 살다가 제주도에서 죽으라는 얘기예요. 이 출륙 금지령이 언제 풀렸느냐? 순조 23년 때인 200년이 흐른 1823년에, 그러니까 근 200년이 흘러가가지고 순조 때 이 출륙 금지령이 풀려난 거예요. 자, 지금의 이런 이 제주도 섬에 지금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제주도 섬은 어떤 곳일까? 하나의 섬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관광자원으로 이루어진 섬이에요. 그렇죠? 또한 이 하나의 큰 섬이 국제 관광 도시에다가 문화 관광 유산으로 이루어진 관광 도시로 각광을 받고 있는 도시가 이 제주도 섬이에요. 이 제주도 섬에 가는 이 배를 제가 이 텔레비에서 봤는데 정말 멋있고 아주 큰 지게요. 이런 여객선이 아주 빠른 속도로 제주도로 간다 해도 몇 시간이 걸리느냐? 여수항에서 제주도까지 5시간에서 5시간 30분이 걸린다죠. 그리고 목포항에서는 4시간 30분에서 5시간 이상 걸린대요. 부산에서는 얼마나 걸리냐? 장작 12시간이 걸린대요. 인천에서는 몇 시간 걸리냐? 장작 13시간 이상이 걸린다 그러죠. 그러면 어디가 제일 빠르게 갈 수 있느냐? 요 완도에서 출발하면 2시간 30분이면 제주도를 갈 수 있대요. 제가 지금 별걸 다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옛날에는 이 제주도를 어떻게 갔느냐는 얘기예요. 조그만 목선에다가 사람과 물건을 싣고 몇 날 몇 밤을 가다가 태풍을 만나면 모조리 다 수장당하고 말한 거죠. 그러니까 나라 상간부 이 제주도만큼은 어쩔 수 없이 손 놓고 말았다는 얘기예요. 가난의 죄다 하면서 손 놓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얼마냐? 5,100만 명이 넘는다죠. 이 5,100만 명이 넘는 인구 중에 인구사에 성이 몇 개가 있느냐? 286성이 존재하고 있대요. 그러면은 이 제주도에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성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었던 것인가? 이 제주 섬에는 원주민들이 고씨, 강씨, 부씨 이 3성만 대대로 자식을 낳으면서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3성에 살고 있는 곳에 또 다른 성씨가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언제냐? 고려 말기부터 이시조선시기에 들어왔는데 이 제주도로 유배 데려온 사람들, 그러니까 귀양 들어온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씨를 뿌리면서 그 후예들이
많은 여러 성을 퍼뜨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고려 시기에 1271년에 이 삼별초가 또 제주도에 씨를 뿌렸다. 이것도 뭔 말이냐 이게. 제주도 사람들이 또 들었다가 저 양반이 무슨 자다가 봉창을 두들기나 아니면 귀신이 씨알머리 까먹는 소리 또 하나 하겠죠. 그러니까 한번 이 최장진 집사가 전하는 한국사 하는 얘기를 계속 한번 들어보자는 얘기예요. 예. 자, 제주도에 유배 들어온 사람이 고려 말부터 일시조선 시기에 몇 명이나 되냐면 1000명이 된대. 1000명. 이 1000명 중에 제가 다 기억할 수는 없어도 우선 한국사 한능검에 나오는 사람 꼽아봤어요. 김정희, 광해군, 송시열이, 그 다음에 소현세자 아들들, 그 다음에 최익현, 이 제주에 유배되어 온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요. 이 원당 주사 김정희는 북한산 순수비가 진흥왕 순수비임을 고증한 인물이다. 금속과 안록에서 진흥왕 비임을 입증해놨다 이랬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북한산 순수비는 조선 중기 시기에는 무학대사와 관리 있는 비로 잘못 전해져 내려왔는데 조선 후기에 이 김정희가 비문을 분석하여 북한산 분석해 가지고서는 북한산 순수비는 신라 진흥왕 때 비임을 세워진 비임을 밝혀낸 것이에요. 이것을 금속과 안록에서 진흥왕 비임을 입증시켰다 하는 얘기예요. 이 세한도는 현종 10년 때인 이 1844년에 김정희가 요 제주도에서 유배할 당시에 생활할 당시에 제자 이상적이가 청에서 아주 귀한 책을 구해와 가지고 이 제주도까지 내려와서 김정희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희가 너무 고마워 가지고 이 고마운 표시로 이상적에게 그림을 한 장 딱 그려줬는데 이것이 세한도라는 얘기예요. 또한 김정희는 세한도의 모질 등등 여러 작품을 남겼다는 게 이 김정희는 추사, 원당 추사라고도 불렀어요. 네. 자, 다음은 광해군 얘기죠. 이 광해군은 선조의 뒤를 이어가지고 왕위에 올라온 분이죠. 그런데 이복 동생 이 영창대군이 영모에 가담했다는 이유를 들어가지고 영창대군을 살해한 인물이에요. 그리고 또 영창대군의 이 생모인 인목다비를 폐위시킨 임금이죠. 그러니까 광해군이 후군과 명과의 사이에서 중립외교를 해온 것을 아주 비판해오던 이 서인 세력들이 유교윤리에 저버리는 구실을 했다고 해가지고 인정반정을 일으키면서 광해군을 왕위에서 몰아내고 인조를 왕위에서 올리는 사건을 벌이지고 하는 거예요. 영창대군은 손도 아들 중에서 유일한 정비소생이었는데 광해군 5년 시기인 1623년에 유폐되었다가 광해군에게 사사되며 죽음을 당한 영창대군이에요. 여기서 광해군의 시기인 1619년 4월에 후금인 누르하치 군대가 이 무순을 함락하면서 명나라를 공격하는데 명나라를 공격하고자 명예총수 왕가수가 조선에다가 4만 명의 군사를 보내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이때 광해군은 강홍림을 도원수로 그리고 김경서를 부원수로 삼아가지고 1만 3천 명의 군대를 명예 파견한 것이에요. 이것이 강홍림이 사우르 전투에서 참전했다.
이 광해군은 업적을 보면은 참 많아요. 광해군은 북인군 때, 광해군 때 북인이 서인과 남인을 배제하고 정권을 장악한 것이 광해군이다. 이런 거예요. 영창대군이 사사되고 인력대비가 유택되었다. 후군과 명과의 중립 외교를 추구하다 서인 세력에 의해 축출된 것이 광해군이다 하는 게, 허준에게 동의보감을 편찬케 하였다. 일본과 기후약조를 체결하며 일본과 무역을 재개했다. 대동법을 최초로 조선에 실시했다. 강홍림을 4.15 전투에서 참전케 하였다.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죠? 강홍림을 얘기한 것을. 자, 대동법을 최초로 조선에 실시한 임금이다. 이 대동법을 광해군이 실시한 이유는 그동안 조선의 공납제는 공물로 아니라 현물로 세금을 부과하며 백성들에게 큰 부담을 주었는데, 방남을 공물로 납부하는 것을 방해하며 이익을 취하려는 것을 막고자 이원익과 한백결이 광해군에게 대동법을 실시할 것을 권유하면서 대동법이 실시된 것이에요. 광해군은 방남의 배담을 고통받고 있는 이 백성들의 고통을 줄이고자 처음에는 이 경기도 지방에서 실시하면서 점차 후소 지방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거예요. 대동법을 시행하면서 이 선해창을 두었는데, 이 선해창은 조세 수채를 담당하는 기구인 관청을 말하는 거예요. 이 대동법이 17대 임금인 효종 때는 김육이 건으로 충청도에서도 또 실시되었어요. 이 충청도에서 실시되는 것을 이 김육이 이 대동법이 실시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삼남지방 통하는 길목에다 비를 세운 거예요. 또한 이 대동법의 19대 숙종 임금 때에는 방남의 폐단을 전국에다가 실시되면서 관청의 물품을 조달하는 이 공인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 공인들의 활동이 조선 후기에는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상품화폐가 경제가 발달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광해군이 실시한 대동법은 조선의 최초로 시행한 것이다. 자, 다음은 인전방정. 다음은 인조반정. 광해군을 내쫓은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조반정이죠. 자, 인조반정이 1623년에 인조반정이 일어나고 1624년에 이괄이난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1627년에 정묘호란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1636년에 병자호란이 일어났어요. 자, 인조반정은 1623년에 일어난 인조반정은 광해군을 축출하면서 인조가 왕위에 올리는 이 사건은 서인들이 전국을 주도하는 장악하는 그런 시기가 된 것이에요. 인조는 경운궁에서 즉위하면서 광해군을 폐위시키고는 광화로 내쫓아 버렸어요. 그리고는 이첨동을 처형하고는 전국에다 대사령을 내렸다. 광해군을 몰아내는데 큰 공을 세우며 일동공시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이괄이에요. 이괄인데 어떻게 된 것이 이 이괄이 어떻게 된 것이 이괄이 2등 공신으로 책봉되면서 평안도 지역으로 관리로 파견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공신들이 이괄이 부자가 역적 모임을 하고 있는 역적의 우두머리라고 인조에게 고해 바친 거예요. 인조는 방역은 아닐 것이다 하면서도 이괄의 아들 이전을 잡아 들으리라고 명을 내린 거예요. 이때 이에 이괄이
반란을 일으키고 말은 거예요. 이것이 1624년에 일어난 이괄의 난이에요. 이괄의 난은 역사상 반란군이 최초로 우리 수도인 한성에 입성한 사건이에요. 기록으로 남은 사건이에요. 자, 다음은 정묘호란이죠. 정묘호란. 이 정묘호란은 반란군을 주도한 이갈의 잔당들이, 이 잔당 세력들이 후금으로 도망했는데, 후금으로 도망친 이들이 조선의 남천을 종용하면서 후금이 조선을 침략하면서 일어난 전쟁이에요. 이 정묘호란은 후금이 광해군을 패한 이유를 들어가지고 침략한 전쟁이에요. 조선의 명나라와 조선의 이 후금에게 이렇게 잘하지 않고 이 명나라와 친밀한 관계를 강화하자 반발하면서 침략한 사건이에요. 이때 이 정묘호란 당시에 용골산성에서 정봉수와 이립이 의병을 이끌고 항쟁하였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정묘호란을 일으킨 다음에 병자호란이 일어나죠. 이 병자호란은 1636년 후금이 청나라가 다시 조선을 침략한 전쟁이에요. 사건이에요. 인조는 청이 침략하자 강화로 피신하려 했지만은 강화성이 공격당하면서 이 길이 막히자 남한산성으로 피하고 말았는데, 이때 김상룡은 세자빈과 복립대군과 왕실 사람들을 호송해 가지고 강화도로 피난했지만은 광화선이 이 청군에게 이 함락되자 종묘의 신주를 들고 순절하고 말한 거예요. 이 순절한 사람이 그러니까 김상룡이라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청과에 피난했지만 김하성이 강화성이 청군에게 청과 함락자 중요한 신주를 들고 순결하는 걸 말하는 것이 김상룡이라고 그랬죠. 이때 동생인 김상우는 인조가 남한산소로 피신하여 항쟁을 할 당시에 김상룡이 동생인 김상우는 청과의 화해를 반대하며 끝까지 항전을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청에 패한 인조가 청군에게 항복하면서 한강 동편 삼전도에서 굴욕적인 이 항복을 의식을 치르게 되는데, 용골대 등이 인조를 단아래 북쪽으로 이렇게 향해 자리를 앉게 하고는 인조는 청태종에게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이런 예를 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인조는 조선의 종주권을 청태종에게 인정받으면서 큰아들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을 청에 불모로 보내는 수모를 당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이 병자호란은 그 당시에 김상룡은 병자호란이 발생하고 종묘의 신주를 들고 순절했다. 이 김상룡이라죠. 이 김상룡의 동생은 김상호는 남한산성에서 끝까지 항전을 주장했다. 이 병자호란 당시에 임경업이 백만산성에서 항전을 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김준용이 근황병을 이끌고 광교산에서 항전을 했다. 병자호란 당시에 일어난 일을 내가 또 이렇게 적어 놓는 거예요. 왜 적어 놓냐면 내가 강의를 말로만 해가지고는 다 잊어먹어 버려요. 그래서 한국사 한능금 시험을 치르는 사람들은 이것을 꼭 외워놓으라는 얘기예요. 기록을 해놓으라는 얘기죠. 자, 다음은 송시열에 대한 얘기죠. 송시열이.
이 송시열은 효종과 북부를 추진하였다. 기사황국 때 숙종에게 축출되면서 이 제주도로 입에 데려다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사다되는 인물이죠. 예? 이 송시열은 대표적인 서인 중에 노련의 수장이에요. 이 17대 효종과 함께 북불운동을 추진하다가 효종이 일찍 사망하자 북불을 실패한 인물이죠. 1659년에 효종이 사망하자 현종이 즉위하면서 효종의 장례가 치러지게 준비되었는데, 이때 효종의 어머니인 자의대비가 얼마나 오랫동안 상복을 입어야 하나를 두고 분당 간에 의견이 대립한 것이에요. 서인의 수장격인 송시열과 송윤길 등은 효종의 큰아들이 아니고 둘째 아들인 서자란 이유를 들어가지고 1차 예종 때 상복을 1년을 주장했고, 남인인 허목과 윤유동은 효종이 서자가 아니라 장자가 된 왕이기 때문에 3년복을 주장했는데, 결국은 송시열이 의견이 택택된 것이죠. 그러나 1674년에 효종이 비가 죽자 2차 예종 때 송시열은 이 대공복을 9개월로 주장했고, 남인들은 기념복을 1년을 주장하면서 남인들이 승리한 거예요. 남인들이 승리하면서 서인들이 몰락하고, 그 다음에 남인들이 정권을 쥐기 시작하는 거지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은 이 숙종 시기에 경신항국가, 기사항국, 1680에 일어난 경신항국가, 1689에 일어난 기사항국가, 그리고 1694년에 일어난 갑술항국, 이 숙종 시기에 한국 정치라는 분이 숙종 시기죠. 요 시기가 넘으면서 21대 영조와 22대 정조는 탕평 정치를 한 분이에요. 자, 요 얘기를 또 시작하면서 다음번에 얘기하면서 정조 22대 정조 시기에 최재공이 기록한 만독전을 제가 첫 편에 얘기를 하다가 말았지요. 요것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한국사 한능금 얘기를 계속 풀어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들 기대하시고, 이왕이면은 좀 널리 보내주시고, 이왕이면 구독도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그러면서 많이들 제 강의를 보면은 얼마나 좋겠나 하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